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 일행은 인민대회당에서 4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뒤 환영 만찬과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재산 압류 신청이 조금 전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P&R의 주식 가운데 8만 주에 대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청와대가 비서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친문 인사인 노영민 주중대사와 강기정 전 의원을, 국민소통수석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했습니다. JTBC 취재팀이 최근 공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부촌과 서민 주거지, 고가 주택과 일반 주택의 상승폭에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서민 주택에도 보유세 폭탄이 매겨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 절반 가까이가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당 소속 교단들은 이들의 범죄를 몰랐거나 묵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인 일부 목사들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등록된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양쪽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차 한쪽을 걸치는 이른바 개구리 주차 방식인데 이 때문에 인도와 차도가 모두 좁아져 일대가 몹시 혼잡합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런 개구리 주차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오후에 특별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중국에는 10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후 5시를 넘겨서 영빈관인 랴오위타이를 출발해서 인민대회당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오늘과 내일 최소 2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베이징 현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경진 특파원이 베이징 시내에 나가 있는데 깜깜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쪽 뒤가 CCTV라든가 중국 무역센터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시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8시면 그쪽 CCTV의 메인 뉴스가 시작이 되고 관련된 소식이 바로 나올 텐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소식이 나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현재 일정 베이징 도착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베이징역 동쪽 귀빈실 입구로 이곳 시간 오전 10시쯤 미니버스 10여 대가 진입했습니다. 모터사이클도 들어갔습니다. 이어 10시 50분쯤 3량짜리 진녹색 북한 1호 열차가 베이징역에 진입했습니다. 상무위원급의 환영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10여 분 뒤 숙소인 교어대 랴오위타이로 출발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던 차량 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가 잠깐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JTBC 카메라에 찍힌 김정은 위원장 차량은 긴 벤츠 리무진입니다. 뒷좌석 문에는 북한 국무위원장 고유의 휘장이 선명했습니다. 21대의 사이드카 호위와 교통통제를 받은 일행은 10km 거리를 8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인민대회당에서 예정대로 4번째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 거죠. 김 위원장의 오찬 상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 일행은 오후 4시 반 숙소를 출발해 곧 인민대회당에 도착했습니다. 4차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환영 만찬과 공연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찬사에 김 위원장 생일 축하도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북중 정상 만남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을 긍정적 요인이라고 역설한 겁니다.
이와 관련 중국 관변 소셜미디어 매체인 뉴탄치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특수한 우호, 2차 북미회담 조율, 동북아 정세 변화입니다. 북중 정상이 수교 70주년을 축하하며 임박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응하는 전술과 미국 주도의 제재 해제,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 위원장은 중요한 고비 때마다 중국을 찾아갔죠. 이 때문에 북미 2차 정상회담 일정이 거의 결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합니다. 특별 열차에 올라타 손을 흔듭니다. 밤새 달린 기차는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 도착 전 선양역에서 숭타오 대외 연락부장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김 위원장은 당, 군, 정, 고위 간부들과 함께 중국을 찾았습니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함께 생일을 보내며 2차 북미 회담에 앞서 미리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이 발표된 당일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China has actually been a good partner in our efforts to reduce the risk to the world from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말한 다음 날 중국을 찾은 건 2차 회담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북미 협상을 중러와 연계한 다자구도로 끌고 갈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문으로도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과시하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별개로 성과에 대한 전망에선 신중한 기류로 읽힙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예,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과거 세 차례의 방중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동선과 또 수행단의 면면을 짚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위원장 방중이 네 번째입니다 벌써. 근데 앞서 세 차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첫 방중 때와 같이 특별 전용 열차를 타고 3박 4일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예. 2차, 3차 방중 때는 예상을 뛰었고 전용기로 다롄과 베이징을 각각 1박 2일간 방문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열차를 이용해서 3박 4일간 방문하고 또 과거와 달리 초반에 공개한 건 형식을 갖춘 정상 외교임을 부각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일정 중에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곧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나왔듯이 갸오위 타이와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과 오찬과 만찬을 이어가고요. 예. 1차 때는 중관춘에 중국 과학원을 찾아서 이설주 여사와 가상현실 기기를 체험하기도 했고요. 3차 때는 농업과학원을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일정 이미 나와 있는 일정 외에는 지금 앞으로는 뭘 할 건지가 전혀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예측이 되는 부분도 혹시 있나요? 네, 추정을 해보면요. 인민대회당 근처에서 진행 중인 개혁개방 40주년 전시회를 둘러볼 수도 있고요. 예. IT 기업이 몰려있는 왕징 소호 지역도 예상 방문지로 거론됩니다. 또 베이징을 벗어나서 텐진 등을 방문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가는 장소도 그렇지만 누구와 함께 갔느냐가 사실은 이번 중국 방문의 성격을 좀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위층과 함께 방중을 했습니다. 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이수용 당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이 세 명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도 배석한 인물들인데요. 그렇죠. 김영철 통전부장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협상 파트너죠. 또 이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9월 유엔 연설에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예. 물론 동생도 이번에 같이 갔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수행한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은 지난해 친선 참관단을 이끌고 중국의 경제 현장을 찾았던 북한의 과학교육 책임자입니다. 예. 또 평양 정상회담 때 남북 군사 합의서에 서명했던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동행은 군사협력도 논의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또 그렇군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같이 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JTBC 취재 결과 지난달 초부터 미리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매체들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알렸습니다. 박현주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계획된 시기는 한 달여 전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달 초에 이미 잡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먼저 잡혀 있었던 겁니다. 비핵화 협상이 더딘 상황에서 중국과 평화협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는 분석도 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꺼낼 비핵화 방안에 대해 중국에 설명하기 위한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하고 빅딜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상당히 중요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북미 사이에 탑다운 방식으로 비핵화談判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걸 막기 위해서란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소식을 전했습니다. 괴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환송 나온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전용 열차에 오르시었습니다. 지난해 3번의 방중 때는 일정 마지막 날 보도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어떻게 성사된 건지 조금 전 리포트에 나오셨던 박종철 경상대 교수와 짧게 한 3, 4분 정도만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부터 미리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실례지만? 예, 제가 지난달에 중국의 관방의 지인들과 그 학술회의를 하는데 아마 다음 달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크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설명했듯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경험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 그 이외에 2018년 12월은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북한은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여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갖다가 중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내일 방문하는 지역도 아마 텐진의 비나이 신취라는 지역을 방문할 것 같은데요. 텐진 아까 조금 전에 김소연 기자가 얘기하긴 했는데 거기가 비나이 신취입니다. 비나이 신취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송도 신도시처럼 에코시티라고 해가지고요. 그 생태 환경 친환경 도시가 되는데 지금 그 북한 전체가 건설 현장화되어 있습니다. 평양만이 아니라 이제 원산의 갈마지구가 굉장히 유명하게 잘 나와 있고 또 이번 신년사에 3지연 개발을 하겠다. 또 제가 지난주에 그 북경과 단동을 갔는데요. 신우주를 보면 신우주도 전체적으로 도시가 다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러한 도시 개발을 갖다가 내일은 그 천진에 가서 이 참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지난달에 계획돼 있었다라는 것도 그쪽 학자를 통해서 들으셨다고 했고요. 그게 그쪽 학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일은 일정은 사실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딱 찍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뭐 대체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소스라고 하는데 취재원을 정확하게 밝히시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취재원이 뭐 특별히 학술 대회에서 만난 학자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런 소스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학자들이 다 압니까? 중국에서는? 뭐 그 지역에서 자기가 관련돼 가지고 그 지역을 사전에 답사를 했다거나 그렇군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따지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간 직후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오늘 대체로 한국이든 여러 나라 언론도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대체로 지금 의제하고 시간과 장소가 상당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흔쾌히 그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응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좀 지켜보면 이제 금방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경상대 박종철 교수와 함께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했다고 CNN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이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또 하와이를 살펴봤다는 거죠.
지난달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장소로 3군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현장팀이 방콕과 하노이, 하와이를 방문했다. CNN은 북미 정상회담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측이 회담 후보지 3곳을 둘러봤다는 겁니다. CNN은 아직 백악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 실무 관계자들이 이와 관련해 만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론된 곳 중 베트남 하노이의 경우 베트남 측이 회담 유치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외교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같은 공산 국가로서 베트남과 비교되는 걸 꺼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하와이는 북한 대사관이 없는 게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회담을 열고 싶어 하지만 미국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뒤에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오늘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일철 죽음과 포스코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 주식 8만 주가 대상입니다. 우리 법원의 결정문이 신일철 죽음에 도착하면 관련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향후의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던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처음으로 결정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이 신일철 죽음의 국내 자산에 대해 제기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일철 죽음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철강 부산물 처리 회사 P&R의 주식 중 8만 1,000주가 대상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신일철 죽음에 도착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엔 압류 대상인 주식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했고 일본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목됩니다. 당초에 배상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압류 결정을 했다고 바로 주식을 팔아야 한다라든가 이건 아니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압류가 승인됐다고 해서 이 바로 현금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압류는 국가가 빚을 대신 받아주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신일철 죽음이 배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다면 압류가 풀릴 수도 있고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 원래 신일철 죽음의 총 주식 지분이 234만 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8만 1,000주만 압류가 된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8만 주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 주당 약 5천 원 정도인데요.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했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압류를 받아줬던 겁니다. 예, 자 배상을 받기까지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압류된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 만약에 신일철 죽음이 불복을 하게 되면 항고 재항고 절차를 밟게 되고 계속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실제로 배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네, 방송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이번 조치에 대해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레이더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레이더 문제에 미국 측을 끌어들이려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이런 일본 측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 4일 국방부가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동영상을 공개하기 바로 몇 시간 전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망료 간부에서 미국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TV 아사히에 따르면 한국 군함이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등의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하면 일본 측의 주장이 맞다는 게 확실해진다며 사실상 중재를 요청했던 겁니다. 2013년 중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레이더 조준 논란이 있었을 때 미국을 통해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의 요청은 거절됐습니다. 내심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동맹국인 만큼 관여를 꺼린 겁니다. 전날 자민당 국방부회 안보조사회 합동회의에선 제3자 기관의 판단을 맡기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日本政府は遺憾である、そして協議をするという、これではやはりスタンスとして少し弱いんじゃないか。 한국이 유엔 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과 접촉하다가 발견돼 레이더를 쏜 것 아니냐며 인도적 활동을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서진을 교체했습니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를 임명했습니다. 1기 임종석 비서실에서 2기 노영민 비서실 체제로 바뀐 겁니다. 노영민 실장은 이른바 원조 친문 인사입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재작년 대선 때는 조직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한병도 정무수석 자리엔 강기정 전 의원이 왔습니다. 강 수석 역시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했을 정도로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물입니다.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의 총괄수석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으로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윤 수석은 지난해 말에 명예퇴직을 해서 사실상의 현직 언론인 발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예, 청와대 비서실 개편 내용을 안나경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를 연결해서 인사 배경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2기 출범인데 뭐 대통령 의중이 당연히 실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일 테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비서진 개편을 통해서 내놓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전임자들에 비해 개혁 성향이 강한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또 이 대통령의 의중이 빠르고 명확하게 당과 각 부처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바깥으로 비춰지기에는 역시 이제 비서실의 친문계 강화가 가장 눈에 띄긴 하죠. 이 대표적인 원조 친문 인사 2명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은 상황이어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예. 자, 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문 일색으로 꾸린다. 이거는 민심을 읽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내각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서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기용하는 게 탕평에 배치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친문계 인사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야당과 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을 바꾸지 않은 것도 야당 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죠. 네, 지금 조수석을 교체하면 마치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 특감반 파문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에서 밝힌 입장 그대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위 공무원의 일방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확대하는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예, 자, 설 전후 개각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재작년 인수위 없이 급하게 출범을 하면서 검증이 굳이 필요 없는 현직 의원들이 많이 입각을 했습니다. 1년 반이나 지난 데다 내년 총선이 있어서 최소한 4-5개 부처 장관이 바뀔 전망입니다. 다만 검증 기간 등을 감안하면 설 연휴 전에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자,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혹평하고 있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는 들어가도 되고요. 그중에서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의 비판이 집중이 됐는데 주중 대사인 그가 지난해 6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때도 자리를 비우더니
이번에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입니다. 윤도한 신임 소통수석 역시 언론사에서 퇴직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 언론인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특별 열차가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하기 20여 분 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포공항 입국장에 도착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의미가 큽니다. 노 실장은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주중대사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비서실장 임명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건 뭐 비판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더 하겠습니까? 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어젯밤,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서 다 마무리하고 오는 길입니다. 중국과 긴밀히 소통했고 어젯밤 귀국하려다 한나절 늦게 귀국해 할 일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노 실장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이 방중했을 때도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에 머물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직후였습니다. 자신의 업무보다 정치적 목적의 개인 일정만 챙겼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오늘 청와대 개편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노 실장은 의원 시절 자신의 시집을 강제로 팔았던 논란을, 강기정 정무수석은 과거 국회 경위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MBC 현직 기자였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에 대해선 언론의 독립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거 언론인이 청와대 대변인 등으로 직행할 때마다 비판하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삼성물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자택공사 대금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 자택공사비 33억 원을 회사 돈으로 낸 혐의로 검찰이 삼성물산 임직원들을 고발한 지 불과 2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삼성물산과 이부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의 자택입니다. 바로 옆에는 이 회장의 맏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 집의 수영장 등을 공사했을 때 삼성물산이 비용을 대신 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부진 회장 자택에 수영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지상 4층에 지하 2층입니다. 거기에 지하 2층에 수영장을 만들었고요. 삼성물산으로부터 공사를 맡아서 이 사장 집에 실내 연못과 수영장 공사를 했고 돈도 삼성물산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삼성물산에서 받은 작업 지시 메일과 세금 계산서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이건희 회장 집 공사비 33억 원을 회사 돈으로 내준 혐의로 삼성물산 임직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에서 딸 이부진 사장 집 공사비도 내줬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삼성물산 측은 2005년 이부진 사장 집을 새로 지었는데 1년 뒤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삼성물산과 이부진 사장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주도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력자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과 채용 과정 전반에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청탁을 한 것으로 지목된 권성동, 염동열 의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춘천지법은 최용집 전 사장이 교육생 부정선발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생 채용은 서류, 인적성 검사,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마다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2012년 1차 교육생의 89%, 2013년 2차 교육생 전원이 청탁 대상자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최 전 사장이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고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게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 전 사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점수를 조작한 전 인사팀장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오는 28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네, 국민은행 노조가 오늘 19년 만에 파업을 벌였습니다. 은행 창구가 드문드문 비었지만 하루짜리 파업이라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달 말에 다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대영지는 각성하라. 파업, 파업, 총, 파업. 부재중 표시와 함께 비어있는 창구가 눈에 띕니다. 전체 16,000여 명 중 파업에 참여한 직원은 약 9,000명. 일부 지점에서는 대출 상담 등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루짜리 1시 파업인데다 인터넷으로 은행 일을 보는 사람이 늘면서입니다. 오늘은 번호표 뽑자마자 들어갔어요. 인터넷 뱅킹에 익숙치 않은 고객들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건 확실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핸드폰으로 출금을 할 수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노조원들은 내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시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노사는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는 시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파업이 예고된 이달 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은행 거래가 몰리는 때라 이번보다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최근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오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비싼 고급 주택들 못지않게 일반 서민주택도 많이 올라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거죠. 저희 취재팀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촌과 일반 주거지, 또 고급 주택과 일반 주택 사이에는 격차가 컸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 4개 동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봤습니다. 지역별로 오름폭 차이가 뚜렷합니다.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 대표적 부촌은 4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은평구 불광동, 도봉구 쌍문동 등 강북 지역은 평균 상승률이 10%에 못 미쳤습니다. 한남동 단독주택 123채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억 원 오른 21억 원이었습니다. 불광동 단독주택 209채는 3천만 원가량 오른 평균 3억 6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같은 동네라도 비싼 집일수록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남동에선 집값이 10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35% 올랐습니다. 반면 10억 원 넘는 집은 상승률이 평균 53%에 달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어제까지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집주인들로부터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이달 확정돼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취재팀은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서민 주택에도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거란 일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41% 올라 23억 원대가 된 한남동 주택입니다. 보유세는 50%, 약 375만 원 오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집이라도 한 채만 갖고 있을 땐 세금이 한 번에 50% 넘게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8% 오른 불광동 3억 원대 주택은 보유세가 약 7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밝힌 인상 기준은 얼마나 시세와 가깝느냐는 겁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혹은 비싼 집일수록 시세와 격차는 큽니다. 시세를 따라가려면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야 합니다. 반면 비교적 싼 집들은 시세도 오름폭도 크지 않아 공시가격이 덜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4월 말에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발표됩니다. 인상 기준은 단독주택과 같습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아파트,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도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감 인상폭은 단독주택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은 평균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0%에도 못 미치지만 아파트는 6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넉 달을 끌어오던 5.18 진상조사위원 윤곽을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지만원 씨는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자 지만원 씨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직설적으로 비난했고 친박계 일부도 가세했습니다. 한국당의 지지 기반이기도 한 태극기 세력은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5.18을 두고 한국당 내 갈등이 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당은 전두환 씨와 5.18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아니, 지가 당대표면 당대표지. 지가 왕이야, 보니까. 김한원 씨와 지지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로 모였습니다. 막말과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게 있어? 쫓아내. 나경원 사퇴하라!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지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에서 제외하려고 하자 격렬하게 항의한 겁니다. 앞서 지 씨는 같은 이유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무실에서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한원 씨를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친박계 의원은 항의했습니다. 이분 그렇게 이상한 분 아닙니다. 꼴통 아닙니다.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올리자는 주장입니다.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심전심 행보인가라며 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5.18 진상규명 외에 전두환 씨가 책임져야 할 것은 1,000억 원대 미납 추징금도 있죠.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이젠 너무나 유명해진 전 씨의 발언이 보여주듯이 그는 돈이 없다고 20년 넘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1995년 전 씨를 수사했던 수사본부장은 당시 전 씨가 총체적인 책임을 인정했고 실제로 가진 돈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 나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조만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이건 선진국 될 수가 없어. 그런 거 왜 놔두고 있느냐, 이런 아래 사람들 신문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총체적인 책임을 내가 진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에 대한 추징금 완수를 이유로 부인의 재산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노태우 대통령보다 조금 적어요. 받은 돈은 원래 더 많은데도. 갖고 있는 재산이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예. 내가 그랬거든요.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추징금 내십시오. 해외 연수 기간 중에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의 각종 추태를 부린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연수 비용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예천군 의회는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회 밖엔 의원 전원이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규탄성 청원이 3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폭행을 한 박종철 의원을 넘어 예천군 의원 전체를 향해 분노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는 가이드를 옆에 있던 의원들이 말렸고 사과로 왔습니다. 사과로. 끊어보세요. 폭행 합의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호텔 고성방가, 버스 음주 등도 모두 같이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지를 시켰는데도 뭐 아무 것 없이 버스 뒤에서 모여가지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떠들고. 특히 한 의원이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의혹은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당사자인 박 의원은 이미 탈당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연수를 함께 간 의회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곧 가이드를 상대로 이메일 조사를 끝내면 다음 주 초쯤 박종철 의원을 부를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 유튜브 방송으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죠. 정치권에서 오늘까지도 그 속뜻을 놓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유튜브 영향력에서 보수 정치권에 뒤지던 여당은 반전의 계기를 찾았다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마크맨 그게 없어. 하지마. 어제 공개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불출마를 재확인했습니다. 안 되고 싶고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영상 조회수는 하루 만에 89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불출마 뜻을 거듭 밝힐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은 다 정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불출마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인이 과연 그걸 전제로 행보하느냐? 저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여당은 한국당 등 보수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유튜브 영향력 측면에서 반전의 계기가 생겼다고 반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2만 5천 명에 불과한 민주당 유튜브 채널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당 대표도 방송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고 헬리콥터 앞에서 선풍기 튼다. 하지만 여전히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건 야당 의원입니다. 한국당 구독자 수나 조회수도 여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길을 가던 고려인 동포 2명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때린 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었습니다. 20살이 되는 올해 첫날을 맞아 술을 마시고 폭행을 저질렀다는데 그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남자 3명이 누군가를 때릴 듯 주먹으로 위협하며 다가갑니다. 가해자들은 잠시 뒤 피해 남성 2명을 쓰러뜨립니다. 곧이어 주먹과 발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중 1명이 도망치자 쫓아와서 발로 찹니다. 맞은 이들은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동포였습니다. 2사람은 사위와 장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장인과 사위 일행을 100m 넘게 쫓아갔습니다. 폭행의 수분간 이어졌고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자들은 골목길에서 길을 물었는데 맞았다고 했습니다. Было очень страшно. Чувство, наверное, растерянности, непонятно, что делать, что происходит. 오른쪽 눈을 크게 다친 장인은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는 1월 1일 0시부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3명을 공동 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달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대표팀 전 코치에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고교 시절부터는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강나현 기자 전해주실까요? 네,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17일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매니지먼트사가 이 내용을 확인해줬는데요. 특히 이날은 심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재범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조 전 코치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날이기도 합니다. 심석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가 강제 추행과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성폭력을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2달 전까지, 즉 기간으로 따지면 4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압수한 상태입니다. 심 선수는 이미 조 전 코치의 상습적인 폭행 피해를 호소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법정 증언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맞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 뼈가 부러졌다고 피해 사례를 토로했습니다. 올림픽 직전 폭행 당시엔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폭행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달걀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항생제가 검출된 뒤에도 정부의 조치는 여전히 부실했습니다. 몇 개가 회수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했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는 시민들이 찾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건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세 차례입니다. 이걸 미리 알 방법은 없었을까? 인터넷 사이트 식품안전나라에는 항생제가 나온 계란 목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항생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튼. 이름을 외우기도 힘든 성분명을 정확히 입력해야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못 찾을 것 같아요. 엘로플록사신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그나마 휴대전화 어플에선 검색 항목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왜 휴대폰은 안 되고 컴퓨터는 돼요? 시중에 팔린 항생제 계란이 얼마나 회수됐는지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리지만 실제 회수 작업은 유통업체가 하고 보고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살충제 계란은 전체의 10%만 회수해 폐기했습니다. 계란에서 항생제가 나오기까지도 문제지만 나온 뒤 관리도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JTBC가 재작년과 지난해에 방영한 효린의 민박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밝혔습니다. 한은 제주본부 측은 효린의 민박 주요 촬영지인 제주 서부 지역 관광지의 인지도가 크게 오르는 등 유명인들의 방송 노출이 관광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승용차로 영동 고속도로 용인 부근을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2명의 사상자를 낸 28살 노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른바 몰카를 찍다 적발돼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해 논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직 판사 홍모 씨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찬성 7, 반대 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홍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주택가 주차장에서 현지 시간 6일 자율주행 로봇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러시아 로봇 제조사가 만든 이 로봇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전시를 위해 부스로 이동하던 중 무리를 이탈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간 로봇은 자율주행 차량과 부딪혀서 머리와 팔 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차를 도로와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걸 이른바 개구리 주차라고 부릅니다. 인도 위에다가 주차하는 건 물론 불법이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선 지자체들이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도와 인도를 다니는 게 모두 위험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1차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양쪽으로 차가 주차된 길.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피하며 아슬아슬 차가 달립니다. 교차로에서 버스와 마주쳤습니다. 차가 지날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뒤로 몇 번 움직인 뒤에야 가까스로 교차로를 지납니다. 영상에 등장한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보다시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고 모두 한쪽 바퀴를 이렇게 인도에 걸치고 있습니다. 소위 개구리 주차라고 불리는데요. 이 때문에 오갈 수 있는 인도와 차도 모두 폭이 좁아진 상황인데 실제 통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좁아진 도로에 중앙선을 무시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 구간에는 버스도 다닙니다. 차들은 버스 옆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닙니다. 마을버스 아닙니다. 이 길가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이 노선 운행은 고난이도로 여겨진다는데 지금 이 골목에서도 버스 옆으로 차 한 대가 지나기 빠듯합니다. 아주 너무 문제예요. 어지간히 매 이중 주차. 그러면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어떻게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들도 엄청 많고 정체도 많이 심하고 그러면 그 정체된 사이사이로 애들이 지나가요 또.
날이 저물자 차들이 더 많아집니다. 길가에 주차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다가 버스와 부딪힐 뻔합니다. 버스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서기를 반복합니다. 현행법상 차도 가장자리 선의 종류는 4가지. 흰색 실선이면 주차가 가능하지만 노란 실선이 있는 곳은 특정 시간 말고는 주정차가 안 됩니다. 단속 대상이지만 심각한 주차난에 해당 지자체도 방치한 상황.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위험을 토로합니다. 버스하고 저하고 같이 코너를 돌게 되면 각이 안 나와서 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주차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공영 주차 있는데도 그거 순번 따려면 2년 3년 걸려. 공영 주차장은 늘려줘야 한다. 구청 측은 단속에 나서기도 주차장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집을 막 지어가지고 주차장을 갖다 개념이 없었던 거죠. 골목이 좁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적정 주차장 확보율, 즉 차 등록 대수 대비 주차면 수는 204%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절반인 100%에 그칩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 이곳 인도에도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은 차도가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고 또 인도의 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차들이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럭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좁은 인도 대신 차도로 차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걸어 다닐 때가 불편하죠. 자꾸 도로로 나가서 걷게 되고. 주차가 금지된 주변 식당가와 번화가에서도 차들이 인도를 점령했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없어요. 저쪽 위쪽에 하나 있는데 너무 협소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주차하기가. 주차장이 아닌 곳의 인도위 주차는 불법이지만 단속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지자체는 인도를 넘어선 차들에 눈 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빛, 파리를 만든 불빛. 그것은 아방가르드의 정신이며 대담함의 상징이다. 빛이 사라진 파리를 상상할 수 있는가? 틀에서 벗어나라. 그들에게 굴복하고 말 것인가? 감히 어둠을 상상하지 말라. DS7 Crossback. Audacity drives to excellence. 어제 탐사플러스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들이 처벌을 받은 후에도 절반 가까이가 목회 활동을 이어가는 현장을 추적 보도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임에도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엄연한 법적 처벌 대상이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서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방충망은 뜯겨져 너덜너덜합니다. 아까 시스템을 보니까 2013년 원로 목사 김모 씨는 2013년 4월 아동 성추행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신도이자 내연녀의 7살, 9살, 두 딸을 6년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은 김 씨는 전북 장수군의 한 별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등록 주거지에서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곳입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이제 여기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목사님 집이라고요? 네. 출장 목회도 나가고 집에 갔다 온지 알면서도 저기 장롱 교당에서 부흥집회 오라고 집회도 갔다 오고 그거는 별장 옆 수련원도 운영합니다. 교인들이 여름에는 이제 학생들이 수련회를 이제 오고 그러거든요. 교회 신도였던 14살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해 5년을 복역했던 목사 최모 씨. 성범죄 신상정보에 공개된 주택에서 최 씨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2달에 한 번이나 올라온가 썩다른. 수소문 끝에 만난 최 씨는 가족 병간호로 거주지를 잠시 비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사는 거 제가 못하니까 원래 원 주거지는 거기니까요. 하지만 주민들은
최 씨가 부인의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남자 목사님이 예배를 보고 계신지에서요. 남자 목사님 누구세요?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실거주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탐사 플러스 박병현입니다. 예, 어제부터 이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들이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속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79명의 목사 중에 제명이나 면직과 같은 징계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교단은 소속 목사의 범죄 사실은 물론이고 행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의 보도. 2017년 10월 한 교단신문에 실린 소식입니다. 목사 A씨가 실명 판정을 받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목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복역 중인가요? 기도원 계시다면 기도원 계신가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종시에서 교회를 운영한 목사 노모 씨는 신도를 16살부터 7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거나 찍어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소속 지방회는 교회 운영을 노 씨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일본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거지 전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목사님이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니 그 사모님한테 그것을 넘긴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허락만 한 거죠. 목사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교단도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교회. 담임 목사 이모 씨는 아내가 운영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4살 청소년을 가슴이 작다며 성적 학대한 혐의로 8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를 길렀는데 법에서는 접촉이 되다 보니까 노회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만 안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종교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렇게 시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충남 서산의 한 교회 목사 박모 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13살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살았습니다. 출소한 박 씨에게 지방회는 근신 조치만 내렸고 총회엔 징계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니까 이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정식으로 교단으로 보고될 경우에는 파직이에요. 교단의 방치와 묵인 속에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은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탐사 플러스 최하은입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에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걸 두고 석 달째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규제를 피해서 한국에 온다. 전라도를 넘어서 수도권까지 미세먼지를 뒤집어 쓰게 된다. 심지어 치매 발병률을 높인다는 내용들입니다. 오대영 기자, 영상으로 팩트체크 결과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영향이 거의 없을 거다라는 근거는 뭔가요? 네, 알루미늄은 광석에서 추출합니다. 이 공정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재련을 끝낸 원재료는 다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캔이나 호일의 재료가 됩니다. 재련 때는 연료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석탄을 씁니다.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가공할 때는 에너지가 덜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 연료를 주로 씁니다. 미세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 자체가 아니라 공정별로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양 공장은 그러면 가공만 한다는 겁니까? 네, 알루미늄 재련 공장은 국내에 한 곳도 없습니다. 환경오염이 심해서 1991년 이후에 모두 없앴습니다. 광양의 공장도 재련이 끝난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만 합니다. 따라서 중국 공장이 들어와서 미세먼지를 급격히 증가시킨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역 주민분들 입장은 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만은 않은가 보죠? 네, 오늘 인근 주민 몇 분과 통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여러 혼재된 정보로 인해서 혼란이 컸고 불안이 컸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 차례 설명회에 참여를 하고 중국 공장도 방문한 뒤에 오해가 대부분 풀렸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농민 사이에선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들이 완인이 많이 됐죠. 확산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경제자격증에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관련 주민 설명회를 한 여러 차례 가졌죠. 소통의 부재가 좀 야기된.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 함께 온라인에서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베이징에 황사 눈이 덮인 사진인데 우리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퍼뜨리면서 이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있습니다. 네. 탄안먼 광장의 모습인데 이런 영상과 함께 거짓 정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데 광양에 지어질 공장으로 우리도 이렇게 미세먼지로 이런 인상을 풍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팩트체크 소셜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좀 파악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오늘 팩트체크는 좀 확인을 해봤습니까? 예, 해봤는데 일단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도 문제였습니다. 인사이트라는 매체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시민의 지적이라면서 중국이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알루미늄 공장을 일부러 한국에 지으려는 의도다라고 썼습니다. 이틀 뒤에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1만 명 넘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개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통화한 이 분야의 학자는 이 알루미늄 사업이 공해 사업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할 산업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첫 키워드는 지만원의 배후 조종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번은 계속 좀 그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하더군요. 예. 지만원 씨는 이제 본인을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뽑아달라고 자유한국당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만원 씨가 지난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회동한 사실을 말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얘기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나 대표는 지만원 씨에게 당신은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만원 씨가 본인의 홈페이지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많이 이렇게 좀 비판을 세게 하면서 전하기를 당신에 대한 세간의 평이 너무 안 좋다. 여기서 당신은 지만원 씨를 얘기합니다. 북한군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지난 4일 저런 대화가 있었다고 했고요. 또 당신을 절대로 한국당이 끌어안을 수 없다. 대신 다른 사람을 내보내 배후 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 씨에게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후 조정이란 단어도 눈에 띄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시 참석자에게 배후 조정은 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일단 지 씨를 달래보내기 위해서 한 말이지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상당히 호평을 많이 했는데요. 어젯밤 늦게 올라온 글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63년생으로 본인보다 21살 아래인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앞에 놓고 인간적인 모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와 오늘 지만원 씨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실제 나경원 원내대표를 전라도의 딸이라면서 그러면 광주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도의 딸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는 힘들긴 한데. 일단 나 대표는 서울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서 나고 자랐습니다. 다만 지난 2011년에 한 호남 향후에 다른 의원들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잠깐 보면 그 향후에 들어가서 저희 할아버지가 영암군 전남 영암입니다. 영암군 도포면에서 사셨고요. 어머니는 여수에서 중학교까지 나왔다. 그래서 나는 호남 분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다라는 말을 당시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 씨가 나경원 대표가 전라도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라도의 딸이어서 어떻다라는 표현은 지역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전라도의 딸이건 말건.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배우 조종 얘기는 지만원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당시에 참석자는 전혀 그런 맥락은 아니었다고 얘기했고요. 예. 앞서 인간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지만원 씨가 당신이라고 나 대표가 호칭한 것처럼 썼는데 예. 참석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존칭을 썼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백서의 인쇄 실수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백서를 얘기합니까? 민주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백서가 나왔었는데요. 예. 백서의 785페이지를 잠깐 보면 당시 부록 2에 특보의 명단이 있는데 공명선거 특보 조혜주로 돼 있습니다. 예. 조혜주 후보자는 내일 이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중앙선관위원 상임위원 후보자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원 후보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대선 캠프에 있었다라면서 오늘 한 언론에도 크게 났고요. 일부 야당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인사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백서에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나 당이나 예.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혜주 후보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공명선거 특보 명단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지난해 말에 당시 검증팀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검증팀에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가 공명선거 특보로 올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오히려 물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조 후보자는 민주당의 특보를 지낸 적도 없고 선거 때 전혀 활동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 그런 활동을 안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검증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예. 뭐 당 근처에서 활동한 것도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 과연 백서에 어떻게 이름이 올라가게 됐냐? 제가 이제 민주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특보에게 준 위임장이나 위촉장의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 조혜주 후보자의 위임장은 발급 기록이 아예 없다. 그리고 활동 기록도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인쇄 잘못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백서 자료를 취합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했고요. 물론 잘못 기재돼도 왜 하필이면 조혜주 후보자 이름이 떠올랐냐라고 물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답을 못했는데 조 후보자 측에서는 본인이 선거 관련 국민대 강의 교수도 하고 많이 그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연상되지 않았겠냐라고 추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뭐 이런 생각은 드는군요.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장영자의 당당한 팩트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네 번째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방청석에 기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우선 내가 한 말 좀 하겠다라고 당당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내용을 잠깐 보면 일부 기사에 본인이 변호인 비용이 없어서 국선을 선임했다는 식으로 썼는데 사실 저 내용은 이전에 비하인드에서도 소개를 한 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좋은 변호인을 추천하면 소통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원한다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장과의 소통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내가 선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재판장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재판장이 바로 변호인이 어떻게 위임됐는지는 모르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하라고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재판장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좀 생소하긴 하네요. 예, 오늘 재판장에 참석했던 기자들도 방청석에 있던 기자들도 잘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장영자 씨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재판장과 소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또 레벨이 있는 로펌이 하는 것도 좀 우스워서 예. 내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또 젊고 신뢰감 가는 얼굴이어서 선임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자들이 저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팩트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팩트대로 안 쓰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미 장인자 씨는 이번이 네 번째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는 건데요. 오늘 이 법정에는 JTBC의 공다솜 기자가 참석을 했는데 시종일관 기세 등등하고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증인을 다그치기도 하는 등 절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10도,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일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re do we go from here?